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학기가 시작된 지도, 예, 제가 그거를 지금 에브리원으로 그 아, 채팅 보낼 수 있는 거를 에브리원으로 바꾼다고 해놓고 까먹어가지고, 네, 그, 어쨌든 뭐 지금 뭐 학기 시작한 지도 이제 조금 지나고 있고, 뭐 학교도 지금 이제 좀 학생들도 많아지고, 뭐, 그렇게, 어쨌든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로나 상황, 코로나 이제 감염된 그 상황은 사람들 숫자는 지금 굉장히 많긴 한데, 아,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배운 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저번 시간에는 그 우리가 이제 Secure Architecture 그러니까는 보안을 고려한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터미놀로지나 아니면은 어떤 컨셉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우리가 터미놀로지를, 그러니까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컨셉으로 보안이 이제 그 프로세서 보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뭐 어쨌든 뭐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 보안, 그러니까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할 때는 이런 약간 이제 보안을 위한 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체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시큐리티를 고려한 실행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이제 그런 보안 실행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이제 어렵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도 이제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건 사실 버그나 아니면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보안적으로 이제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서포트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안, 시큐어 아키텍처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드웨어 자체도 이제 보안적으로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 자체, 즉 이제 프로세서와 이제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도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설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보안을 고려한 그런 구조적 설계가 하드웨어적으로 또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컨셉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어택 서피스, 그러니까 공격이 이루어지는 어떤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격을 어떻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느냐, 패시브 어택이냐, 액티브 어택이냐, 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데이터를 바꾸냐, 바꾸지 않느냐, 거의 이런 그 정도의 이제 문제라서 패시브 이런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부채널, 사이드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과 코버트 채널, 은닉 채널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어쨌든 사이드 채널이나 이제 코버트 채널은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트랜스퍼 채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우리 리얼 월드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약간 이제 뒷구멍, 그러니까 뭐 정문이나 후문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뒷구멍, 뭐 그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의도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 트랜스퍼 채널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이드 채널이나 이제 코버트 채널을 통해서 그 어태커는 이제 데이터를 이제 훔쳐가는
그런 보안 공격이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이제 되는 것이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그, 어쨌든 컴퓨터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가 일어나는 채널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모리 채널, 뭐, 인터커넥션, 뭐, 약간 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장치들을 연결하는 뭐, PCI 버스라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보안적으로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거는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공식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사이드 채널이나 이제 커버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피셜한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그냥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성된 어떤 채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널을 통해서 그 보안 공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보안과 소프트웨어 보안도 어쨌든 그런 보안 취약점, 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뭐 익스플로잇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보안 취약점들을 이용을 해서 보안 공격이 발생하는 거는 맞긴 하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 자체는 그냥 어쨌든 진짜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보안 이슈가 있다라는 거를 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요. 또 보안에 대해서 뭐 조치가 그런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전체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그런 보안을 고려한 설계가 이제 되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자체는 어쨌든 사람이 의도한 대로 설계가 되는 건데, 그 의도하지 않은 어떤 채널이 형성되면서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거가 이제 하드웨어 보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큐리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그 이런 시큐어 시스템이 이제 설계가 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뭐 confidentiality, integrity, availability. 어쨌든 보안 공격이 발생할 때는 요 세 가지 그 요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뭐 각각의 이제 그 definition,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떻게 이제 보안 레이어, 그러니까는 시큐리티를 고려한 어떤 계층 구조가 어떻게 이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컴퓨터 시스템은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레이어는 우리가 이제 앱스트랙트, 추상화라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해서 뭐 밑에 레이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복잡한 부분들은 이해하지 않고 인터페이스만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설계가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컴퓨터가 워낙 복잡해서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죠. 소프트웨어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사실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 그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리고 뭐 프레임워크, 뭐 그다음에 뭐 라이브러리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로 또 이루어져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뭐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그런 레이어에 집중해서 설계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보안도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시큐리티 링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했죠. 각각의 그 계층 구조가 이제 존재를 하고, 그 가장 밑에 있는 계층은 또 가장 큰 권한을 이제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가장 큰 권한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이야기는 밑에서 이제 뚫리면 위에는 그냥 그 알아서 뚫리게 된다. 뚫릴 수 있는 채널이 형성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갈수록 더 이제 그 프리빌리지 레벨이 더 이제 더 높아지게 되고, 더 보안적으로도 더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도 지금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링지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링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지금은 많은 경우에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밑에 하이퍼바이저, 그 어쨌든 가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하이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ring-1이 또 이제 있고,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좀 더 하드웨어적으로나 이제 또 보안적으로 또 매니지를 하기 위한 뭐 ring-2, 뭐 ring-3, 뭐 인텔 매니지먼트 엔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레벨들이 좀 더 생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그런 보안 실행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큐어 아키텍처 이제 설계가 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큐리티를 고려한 그 구조 설계가 이제 중요해지는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뒷부분은 약간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또 보안 컨셉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T라고 부르는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 그 다음에 이제 Trusted Computing Base, TCB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뭐 T라는 거는 뭐 ARM이라든지 이런 그 ARM의 그 이코시스템에서 이제 많이 쓰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그 어쨌든 그 이름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이게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소프트웨어, 이 T 환경에서 돌아가는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작은 부분이 T 위에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작은 부분, T에서 돌아가는 작은 부분은 보안적으로 뭔가 보호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이 이제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T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면은 사실 요거는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이 T라는 환경에서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면은 그 코드나 아니면 그 코드에 대해서 코드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보안적으로 실행될 수, 그러니까 시큐어하게 실행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을 해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T라고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TCB라는 거는 약간 이제 하드웨어 개념이라고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Trusted Computing Base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개념은 뭐 그냥 그 네임만 보면은 이름만 보면은 개념은 이제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T를 위한 어떤 환경이라 그 베이스가 되는 환경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TCB라는 Trusted Computing Base 위에서 그 T가 지금 실행 그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위에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돌아가는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뭐 T는 좀 이상하네. 네, T는 뭐 어떻게 뭐 이러지? 잠시만. 뭔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이상해진 것 같네요. 됐습니다. 네, T는 이제 보통 이렇게 암에서 역시나 T가 있죠. T. T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암의 T를 이제 그 서포트를 하기 위한 암에서의 그 하드웨어적인 서포트를 우리가 이제 트러스트 존. 트러스트 존은 뭐 이거는 그냥 암에서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암이 제공하는 어떤 기능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인텔의 이제 SGX나 뭐 AMD도 또 따로 이름이 있더라고요. 까먹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T가 이제 잘그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하드웨어적인 서포트, 그다음 하드웨어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이제
Trusted Computing Base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B, 그 T가 실행이 되는 어떤 베이스가 되는 환경, 그 TCB가 완벽해야지, 보안적으로 완벽해야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Trusted Execution Environment가 역시나 이제 보안적으로 완벽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TCB가 이제 vulnerable 하면 어떤 보안에 취약하게 되면은 T도 뭐 열심히 그 설계를 하긴 했지만 T 자체도 역시나 이제 보안적으로 이제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인텔 SGX 이런 환경이 뭐 인클레이브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 아이졸레이션 하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어쨌든 페이퍼를 좀 보면은 SGX의 뭐 취약점에 대해서 이런 어떤 페이퍼들이 또 이제 가끔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SGX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시큐어하게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SGX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거기 어쨌든 이런 환경은 좀 이제 무용지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보안적으로 취약하게 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드웨어는 그런 프로텍션 하는 기능을 이제 제공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그젬플들이 이제 있겠고, 그런 하드웨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지는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제 배우긴 할 텐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좀 훑어보는 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인크립션, 요거는 뭐 잘 아시죠? 암호화, 복호화 이런 기능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은 우리가 이제 어떤 통신 채널이 있을 때 이 통신 채널이 뭔가 외부적으로 오픈돼 있다. 근데 어쨌든 이 통신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데이터가 왔다 갔다 이제 할 건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를 그 어떤 어태커가 탈취를 하더라도 이제 알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뭐 인크립션, 잘 아시죠? 암호화, 복호화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네트워크에서도 뭐 많이 쓰기 때문에 뭐 AES나 아니면 RSA 같은 방식으로 뭐 네트워크에서도 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잘 친숙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서도 지금 CPU가 있고 CPU에서 여러 가지 버스를 통해서 메모리 같은 경우 CPU에서 뭐 다이렉트리 연결이 돼 있긴 하죠. 어쨌든 이것도 지금 뭐 바깥으로 뭐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PCI 같은 경우 뭐 그다음에 뭐 요새는 뭐 사타나 이런 거, 그 스토리지 미디어, 그러니까는 요새는 뭐 NVMe라고 PCI에서 사실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PCI로 통일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그런 뭐 인터커넥션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고 뭐 어쨌든 그 어태커가 그거를 이제 프로브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뭐 읽을 수는 있습니다. 엄청 빠르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데이터는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컴퓨터에서도 이제 그런 인크립션 하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세서에 이제 키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크립션해서 메모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피덴셜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방식은 아이졸레이션입니다. 아이졸레이션은 이 보안적으로 이제 중요한 데이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제 데이터랑 다른 소프트웨어나 스레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공유하지 못하도록 이걸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실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 하드웨어적으로는 이제 그것들 우리가 다 thread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오퍼레이팅 시스템 뭐에서 그 모니터링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제 그 다 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들이 사실은 동일한 하드웨어를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어떤 타임에는 요게 실행되고 어떤 타임에는 이게 실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제 매니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다 공유가 돼요. 뭐 가장 뭐 우리가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뭐 페이지 테이블, 커널 영역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공유가 되도록 지금 뭐 어떻게 그게 돌고 있죠. 그리고 뭐 어쨌든 쉐어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뭐 이거는 어째 소프트웨어적으로 쉐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공유가 되는 자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페이지 테이블 중에서도 그 소프트웨어 고유 영역은 아이솔레이트 돼가지고 이제 페이지 테이블이 생성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되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공유되는 부분에서 이제 어택이 이제 발생할 수도 이제 있습니다. 아이솔레 또 이제 CPU 안에 있는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이 캐시 자체가 그 여러 개의 코어랑 또 이제 프로세스가 공유를 하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공유가 될 때에는 어쨌든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 채널이 형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이솔레이션 통해서 그 서로 분리를 시켜서 그 컨피덴셜리티를 확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러싱. 플러시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변기에서 물 내리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 플러싱이라는 거는 데이터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캐시를 액세스한 어떤 로그라든지, 그러니까 흔적이죠, 흔적, 트레이스.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어떤 그 스테이트를 초기화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다 지워버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플러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인테그리티 이슈가 있는데 인테그리티는 데이터를 변형을 시키는 거죠. 예, 데이터를 이제 변형을 어테커가 이제 시키게 되면은 그 어테커는 그 변형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이제 그 뭐 퍼미션을 획득한다든지 이런 또 공격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아니면 최소한 변형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한 그런 기법들이 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싱이라는 그런 방식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네트워크 보안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라고 뭐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파일 같은 거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뭐 MD 뭐 256 해싱 이런 것들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쨌든 파일이 이제 뭐 다운로드를 받다가 뭔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이제 발생했는지 안 됐는지를 이런 해싱을 통해 가지고 그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방식을 그 데이터에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이터에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제 해시 방식을 이제 많이 쓰게 되고요. 뭐 해시는 뭐 아시겠지만은 이 데이터 전체를 우리가 스캔을 하면서 어떤 해시 값을 이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지금의 그 이그젬플을 보면은 이 해시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넌스, 그러니까는 한 번만 쓰는 어떤 데이터 값 이것들이 다 이제 프로세서 칩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이제 해시를 좀 적용하게 되려면은 메모리의 데이터를 모두 다 읽어서 막 스캔을 해가지고 해싱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랄까 퍼포먼스적으로 뭐 무리가 따르는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해싱 방식을 이제 쓰고요. 또 이제 그런 퍼포먼스의 오버헤드,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임팩트를 이제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또 기법들도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confidentiality, 그다음에 인테그리티를 어떻게 이제 적용할 것이냐. 뭐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트워크 보안하고 좀 뭐 네트워크 보안에 쓰는 방식이 그대로 이제 뭐 거의 쓰인다라고 뭐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통신 채널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서랑 메모리 사이의 통신 채널 간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비슷한 방식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베일러빌리티는 뭐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 리소스를 이렇게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컨셉에 대해서는 저 이렇게 하고요. 뭐 우리 이제 오늘 시간부터는 그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좀 제가 포커스를 하고 싶은 거는 그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그 vulnerability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아키텍처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이나 4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그 프로세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하고 또 이제 지금의 그 모던 CPU, 그러니까 하이 퍼포먼스 CPU 있잖아요. 뭐 인텔 코어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뭐 대부분의 아키텍처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out of order processing인데요. 사실 그 out of order processing과 그다음에 speculation이라는 그 어떤 기법을 통해서 그 하드웨어적인 아키텍처적인 취약점이 지금 발견이 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모던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또 혹시나 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한 3번, 4번 정도는 아마 그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거고 사실 보안은 좀 이제 약간 그 뒤로 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학부에서 이제 배우는 그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 구조랑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 아키텍처,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은 프로세서가 이제 설계되는 기본적인 어떤 그 뭐랄까 기본적인 그 베이스라인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싱글 사이클,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드 프로세서, 그리고 아웃 오브 오더 프로세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고요. 또 이제 그 발전을 해온 이유는 사실은 퍼포먼스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아키텍처들이 지금은 이제 그 보안 취약점으로 지금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세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을 해왔고 왜 이렇게 발전이 되었는지 그런 이해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를 뭐 하시든 뭘 하시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일을 하는 또 이제 분야가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서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은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저번에도 그 앞 시간에서도 이제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 어디에서 이제 시작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그 전 시간에서 이제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대체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무엇이냐, 더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하면은 프로세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조금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뭐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또 이제 그 어떤 환경, 그 위에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사실 이 컴퓨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우리가 이제 접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형상, 거기에서 이제 머무는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쓰는 물건이 접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컴퓨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냥 컴퓨터가 뭐냐 하면은 뭐 인터넷 할 수 있는 기계, 뭐 아니면은 뭐 워드 프로세서, 아니 뭐 파워포인트를 쓸 수 있는 기계, 보통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 컴퓨터 기계 자체를 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는 실제로 배우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또 뭐 마찬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은 뭐 스마트폰이 뭐냐, 아니면 컴퓨터가 뭐냐 하면은 뭐 게임기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SNS를 할 수 있는 뭐 기계, 아니면 뭐 전화기, 뭐 이렇게 사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위에서, 그거는 이제 유저들이 이제 접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위에서 이제 접하는 어떤 컴퓨터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저 하늘 위에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뭐, 지금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보통 이제 C나 파이썬, 아니면 뭐 자바, 뭐 요새는 뭐 고나 뭐 이런 뭐 새로운 스위프트 이런 뭐 랭귀지도 쓰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런 하이 레벨 랭귀지, 우리가 보통 쓰는 뭐 영어랑 비슷한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작성이 되고요. 또 이제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을 뭐 밑바닥부터 끝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뭐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 라이브러리는 뭐 역시나 여러 가지 이제 펑션들이 있고, 또 이제 더 한 커플 좀 더 요새는 뭐 프레임워크라고 해가지고 뭐 머신러닝을 하더라도 뭐 텐서플로우라든지 뭐 파이토치라든지 이런 프레임워크도 역시나 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밑에는 역시나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자리를 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가 이제 있게 되는데, 결국엔 우리가 이제 보통 접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저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을 뭐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소프트웨어들이 그 이 프로세서에서 뭐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거는 이제 파이썬은 컴파일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C를 이제 배우셨으면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컴파일 과정을 이제 거치면은 우리가 보통 뭐 .o가 생기죠. C 같은 경우 저는 이제 C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C를 이제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브젝트 파일이 생깁니다. 그 오브젝트 파일하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이제 합쳐져서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실행 파일이라고 부르는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 바이너리 파일은 어떤 거를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는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너리 파일을 우리가 이제 까보면은 뭐 인스트럭션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뭐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프로그램이 실행하기 위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바이너리 파일 안에는 컴퓨터가 실행을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인스트럭션은 어디에 이제 저장이 되느냐? 컴퓨터에 메모리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메인 메모리라고 말하는 이제 D램 메모리에 이제 올라가게 되고, 걔를 읽어서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장 작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단위,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이제 보통 생각했을 때 가장 작은 소프트웨어의 단위는 인스트럭션이에요. 이런 인스트럭션은 뭐 우리가 보통 뭐 말하는 뭐 복잡한 어떤 펑션이나 예를 들어서 뭐 printf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인스트럭션을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셈블러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add, 뭐 sub 이런 arithmetic 그 사칙 연산을 위한 인스트럭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load, store 같은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한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뭐 브랜치, 점프 같은 그런 뭐랄까 컨디션에 따른 그 실행을 분기시키는 그 브랜치죠 사실 그 의미가. 그런 인스트럭션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간단한 인스트럭션이에요. 이런 인스트럭션이 하나하나 프로세서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이 프로세서는 우리가 이 인스트럭션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어떤 문서 혹은 그 정의 인스트럭션이 정의가 된 어떤 그런 모음집을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 ISA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 ISA에는 그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에 실행이 됐을 때 리절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것은 뭐냐?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프로세서 설계자들이 하는 일은 그 ISA에 정의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프로세서 쪽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역시나 ISA에 정해져 있는 리절트를 이 프로세서가 생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하드웨어 엔지니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리절트라는 것은 뭐냐? 여기 리절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 리절트라는 것은 스테이트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change of state라고 이제 제가 써놨죠. 그럼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스테이트라는 건 뭐냐? 스테이트라는 것은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요거는 그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그냥 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할 때도 뭐 A equal 1, B equal 2, 2, C equal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요런 것들이 다 데이터죠. 이런 하이 레벨 랭귀지의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될 때마다 데이터가 변해지는 거고 그러면은 컴퓨터의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가 역시나 값이 변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하는 거는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변화시킨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여기 이제 하드웨어 아키텍트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인풋이 들어오면 리절트만 제대로 만들면 돼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역시나 이제 인풋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런 인스트럭션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hange of state라는 거는 아키텍처럴 스테이트가 변하는 건데, 그거는 이 두 가지 메모리 컴포넌트,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바꾸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드웨어 그러니까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는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뭐, 난 이건 약간 말이 어폐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인스트럭션이라는 인풋이 들어가서 이게 제대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할 때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요 두 개다. 요 레지스터 파일과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만 제대로 동작하면은 이거는 하드웨어가 제대로 설계가 돼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드웨어는 퍼펙트하다. 이거를 ISA가 지금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이제 정해 놓은 거예요. 뭐 ISA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그 대단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x86라고 부르는 인텔 계열의 CPU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있고요. ARM이 있고 또 이제 요새 이제 뜨는 뭐 리스크 5 뭐 이렇게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는 그런 요 아웃풋을 그냥 하드웨어는 만들어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이제 그 약간 뭐랄까 이게 버추얼이라고 이제 사실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게 뭐랄까 실제 돈은 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데이터 자체를 변화를 시키고 그 데이터를 그냥 뭐 매니플레이트 그러니까 데이터를 변화시키는 뭐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자체는 그냥 이제 버추얼 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단어가 이제 좀 구별을 하자면 네, 소프트웨어 이제 하드웨어를 좀 구별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이제 버추얼입니다. 네, 버추얼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죠, 사실은. 만질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피지컬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 자체는 우리가 피지컬, 그러니까 리얼 월드에서 실제로 도는 그런 머신들입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보통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거는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이제 정의가 돼 있고 요 스테이트만 변하는 거예요. 스테이트가 말했듯이 데이터잖아요. 데이터를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는 그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서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설계가 되는 거예요. 뭐 x86라고 하면은 x86 위에서 모든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설계가 됩니다. 뭐 컴파일러라든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베이스가 되겠고 그 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리얼 월드라고 했을 때 리얼 월드에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코스트, 뭐 에어리어라든지 이런 피지컬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델타 T가 있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이제 피지컬 월드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코스트 약간의 이제 그런 뭐랄까 공간적으로 차지하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하드웨어는 공간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델타 T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드웨어에서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코스트, 볼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타임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인스트럭션 아키텍처에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코스트라든지 타임은 별로 이제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리절트만 제대로 나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중요한 팩터가 된다는 거죠. 코스트와 타임. 뭐 코스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뭐 컴퓨터를 살 때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돌릴 때 쓰는 비용 그거를 이제 말을 하고요. 그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비싼 컴퓨터는 잘 못 사기 때문에 뭐 휴대폰이 비싸면은 잘 못 사잖아요.
아니면 휴대폰이 너무 그 배터리를 빨리 쓴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코스트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타임이라는 개념은 퍼포먼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퍼포먼스는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 얼마나 빨리 그 리절트가 생성이 되느냐에 대한 이슈죠. 얘는 인스트럭션 셋 아키텍처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설계라는 사람이 코스트랑 타임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 월드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과 델타 T라는 개념과 그런 코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이죠. 네, 그다음에 그냥 얘기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설계는 소프트웨어는 약간 판타지 월드, 하드웨어는 리얼 월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은 virtual, 그 다음에 physical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ISA에 정의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나오든 얼마나 늦게 나오든 소프트웨어는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스트럭션만 나열을 할 뿐이에요. 그 인스트럭션을 내가 어떻게 빨리 돌릴 것이냐, 느리게 돌릴 것이냐는 하드웨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아까 그 사이드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이드 채널이 왜 생성이 되느냐? 소프트웨어는 타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채널이 분명히 있겠죠. 메모리든 레지스터 파일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채널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소프트웨어가 생각하는 채널은 그게 다라는 거죠. 하드웨어적으로 델타 T라는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생성이 되는 사이드 채널은 소프트웨어의 관리 밖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채널 공격, 그건 이제 하드웨어를 이용한 그런 공격이 되겠고요. 그 하드웨어를 위한 공격은 하드웨어적인 보안을 이용해서, 보안적인 설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 채널이 왜 생성되느냐? 소프트웨어에서 없는 개념이 하드웨어에 지금 실제적 리얼 월드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채널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베이직 그런 하드웨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웨어는 보통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보통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부르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이제 작성이 되고요. 걔네들이 이제 컴파일러를 거쳐가지고 그 어셈블러로 이제 바꿔준 다음에 어셈블러가 기계어로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트랜슬레이션이 됩니다. 어셈블리 랭귀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기계어랑 1대1로 다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계어를 보고서 이해를 하기는 힘드니까는 그거를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영어랑 숫자를 써서 나타낸 것이 이제 어셈블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 어셈블러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이 컴퓨터 안에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앞에 설명드렸을 때 그 컴파일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로 들어가서 메모리에서 읽어가지고 얘가 이제 프로세서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쓰는 인스트럭션, 컴퓨터가 받아들이는 인스트럭션 자체도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는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C에서 A equal 1이라고 이제 이거를 declare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
뭐 그냥 요거는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하나의 베어리어블을 선언하고 그 베어리어블에 1이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거에 이제 뭐 지나지 않지만은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요 베어리어블이 선언이 되면은 뭐 데이터 타입이 있겠죠. 뭐 인트라든지 뭐 이런 베어리어블이 선언이 된다라는 것은 이 메인 메모리 안에 어떤 어드레스에 대해서 어드레스가 가리키고 있는 그 메모리 스페이스에 요 베어리어블의 공간을 마련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C에서 요 A라는 요 베어리어블을 한번 디클레어를 하게 되면은 이 A라는 공간이 A가 차지하는 공간이 메모리 안에 딱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액세스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 되나요? 어드레스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AND라는 연산자를 쓰면은 A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알아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이미 그런 뭐랄까 메모리라는 공간에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그 공간을 마련해 놓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인스트럭션이 지금 메모리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인스트럭션을 컴퓨터가 읽어내려면,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읽어내려면은 역시나 우리는 어드레스가 필요합니다. 요 인스트럭션에 대한 어드레스를 우리가 PC,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말씀, 이게 좀, 어쨌든 그 컴퓨터 구조 과목을 들으셨으면 뭐 다 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인스트럭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를 우리가 이제 PC라고 부르고 그 PC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 add가 있고 뭐 serve가 있고 뭐 add가 다시 있고 뭐 load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각각의 인스트럭션에 대한 PC 값이 있어요. 뭐 이번 0x00, 0x04, 0x08, 0x0c 뭐 이런 식으로 각각에 대한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세스가 이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 인스트럭션에 해당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서 이 인스트럭션을 불러와서 이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어떤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PC 값을 가지고서 패치를 갖고 온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인스트럭션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음 인스트럭션, 다음 인스트럭션, 다음에 이런 건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이 PC 값이 계속 숫자적으로 증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밑으로 계속 그렇게 수행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PC 값이 계속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면서 그 next 인스트럭션을 가리키면서 얘를 읽어오고 또 가리키면서 읽어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읽어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PC 값을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계속 바꿔주는 거고요. 그 프로그램 카운터 값으로 인스트럭션을 읽어오는 것을 우리가 인스트럭션 fetch라고 부릅니다. 인스트럭션 fetch. 예. 그래서 그 읽어온 인스트럭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가 이제 수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인스트럭션이라는 거는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이제 바꾸게 되는 게 가장 큰 뭐 역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이 이제 액세스를 하는 데이터들 그런 어떤 뭐 데이터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 오퍼런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는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다 했을 때 요 1하고 2가
이 플러스라는 오퍼레이터의 오퍼런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뭐 이렇게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arithmetic instruction 같은 경우는 지금 example은 add x1, x2, x3잖아요. 이거는 이제 x1 equal x2 플러스 x3라는 그런 개념인데 뭐 레지스터 x2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와 x3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와서 걔를 플러스한 다음에 x1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죠.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지스터 파일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레지스터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x1 값을 변화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immediate value라고 해서 어떤 컨스탄트 값을 바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컨스탄트 값이 인스트럭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넘버가 인스트럭션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immediate value를 쓰는 경우에는 immediate value 값이 인스트럭션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타입의 인스트럭션은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컴퓨터 프로세서를 보면은 프로세서가 있고 프로세서 안에 뭐 여러 가지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있긴 하지만 레지스터 파일이 있습니다. 레지스터 파일은 굉장히 작은 메모리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밖에 보면은 메인 메모리가 있죠.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보는 컴퓨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세서가 있고 그 안에 레지스터 파일이 있고요. 대부분의 명령어들은 레지스터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add라든지 서브라든지 뭐 이런 명령어들이죠. 근데 레지스터 파일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사이즈도 작고 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쓸 수 있는 데이터라는 거는 굉장히 작습니다. 리스크5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64빗 컴퓨터 리스크5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터 파일 사이즈가 256바이트입니다. 256바이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파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어떤 거 몇 메가는 기본이고 뭐 몇 기가 되는 파일도 있죠. 예, 보통 몇 메가 그렇게 되는데 보통 데이터들은 사이즈가 다 커요. 그 많은 데이터들은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죠. 레지스터 파일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는데 많은 명령어들 이런 뭐 add, sub, 뭐 multiply 이런 명령어들은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써야 돼요. 굉장히 많은 큰 데이터들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메인 메모리에 있어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add 명령어가 요 메인 메모리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이제 리스크 타입, 뭐 ARM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크 5라든지 이런 컴퓨터들은 add나 이런 서브 이런 arithmetic 인스트럭션들이 메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액세스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명령어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고요. 이거는 로드나 스토어 인스트럭션이 이런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입니다. 메인 메모리에 있는 거를 레지스터 파일로 옮기는 거를 우리가 로드 인스트럭션이라고 말을 하고요. 레지스터 파일에 있는 거를 메인 메모리로 옮기는 거를 스토어 인스트럭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막 어떻게 액세스를 하느냐? 그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메모리를 액세스를 하려면은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니까는 어드레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레지스터 파일하고 액세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레지스터 넘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일반적인 뭐 arithmetic 그런 인스트럭션이 있고 또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 인스트럭션들은 컴퓨터 프로세서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느냐? 보통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이 5가지의 단계로 수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각각의 단계를 어쨌든 이거는 뭐 리뷰긴 하지만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너무 쉽나요? 잠시만 너무 쉽나요? 다 아시는데 제가 너무 아 글쎄요. 어쨌든 그 이런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려면 5단계의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instruction fetch, instruction decoding, execution, 그다음에 memory access, write back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각각의 디피니션은 뭐 컴퓨터 구조 시간에 이제 잘 나와 있긴 한데요. instruction fetch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메모리에 있는 인스트럭션을 읽어와서 그 인스트럭션을 읽어내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읽어내느냐? PC 값으로 인스트럭션을 읽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스트럭션 fetch가 되겠고요. 인스트럭션 디코딩은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읽어오게 되면은 인스트럭션이 뭐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게 전혀 그냥 다 0, 1, 0, 1 뭐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코드로 돼 있어요. 어차피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다 이제 바이너리 코드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가 어떤 형태의 인스트럭션인지 컴퓨터가 알아야지 거기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런 바이너리 데이터를 읽었는데 얘가 add인지 뭐 sub인지 뭐 load 인스트럭션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인스트럭션을 알아내고 인스트럭션을 분석하는 단계가 인스트럭션 디코딩, 보통 ID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스트럭션이 정의된 거에 맞춰서 실제 수행하는 단계가 execution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add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그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요. add 오퍼레이션 해야 되고 뭐 서브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load나 store 같은 명령어는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돼요. 요 보통 우리가 execution에서 수행되는 거는 register 파일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수행을 할 때가 많이 있고요. 그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됩니다. 그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되는 단계가 있고요. write back. write back은 그 우리가 이제 요 명령어를 보면은 x1, x2, x3 보면은 x1에다가 x2 플러스 x3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에 쓰는 또 단계가 있잖아요. 이건 로드도 마찬가지인데 로드 워드 x1, a, x2라고 했을 때 이걸로 어드레스를 생성한 다음에 이 어드레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x1에다가 저장을 시킨다. 결국에는 레지스터 파일에 다시 쓰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write back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5단계는 컴퓨터 프로세서가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단계를, 그러니까 스텝을 5개의 단계로 이제 나누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인스트럭션은 이 5단계가 다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메모리 액세스하는 거는 메모리 데이터 트랜스퍼 인스트럭션만 필요하긴 하지만 anyway 거의 대부분의 인스트럭션은 이 5단계를 거의 다 거칩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에 맞춰서 우리가 프로세서를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단계를 가지고서 프로세서 구조를 그려놓은 것이 이 그림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그 각각의 단계를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카운터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죠. 프로그램 카운터에서 얘는 PC 플러스 4를 계산합니다. add고 4가 있으니까 PC 플러스 4를 계산하죠. 각각의 그 클락 사이클마다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넥스트 인스트럭션이 거의 대부분 PC 플러스 4기 때문에 PC 플러스 4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PC 값이 어디로 들어가죠? 메모리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인스트럭션 메모리라고 인스트럭션이 따로 저장되어 있는 그런 메모리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인스트럭션 메모리로 이제 PC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메모리는 데이터를 출력을 해줍니다. 인스트럭션 메모리의 데이터는 역시나 인스트럭션즈예요. 예, 이게 뭐였죠? 이게 인스트럭션 fetch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fetch가 된 인스트럭션은 뭐 RISC-V 같은 경우는 32bit의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하나하나가 32bit의 데이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걔를 다 잘게 나눠서 어디로 그 뭐 레지스터 넘버인지 아니면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또 확인하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그 단계가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인스트럭션 디코딩이 됐고 그 어쨌든 레지스터 넘버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이 레지스터 파일을 레지스터 넘버로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dd x1, x2, x3 했을 때 지금 요 x2랑 x3 요 레지스터 넘버로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읽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는 이 레지스터 넘버가 32bit 인스트럭션 데이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레지스터 넘버를 가지고서 레지스터 파일을 액세스를 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인스트럭션 디코딩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데이터가 이제 레지스터 파일에서 읽어오게 되고요. 또 ALU에서 각각의 그 인스트럭션에 맞게 엑스큐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dd면은 뭐 플러스 하고 써보면은 뭐 마이너스를 하고 멀티플라이면은 곱하기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 ALU에서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여기가 엑스큐션 단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그 로드나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를 하는데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옵셋이고 이게 베이스 어드레스가 되는데 베이스 어드레스가 이 레지스터 파일에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옵셋을 가지고 이제 연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x2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어드레스를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옵셋이랑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드레스가 나오게 되고 어드레스를 가지고서 데이터 메모리를 액세스하게 됩니다. 이게 메모리 오퍼레이션이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온 데이터가 다시 이 레지스터 파일에 쓰이는 단계, 이것이 write back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 그 5단계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는 5단계를 지금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 5단계에 맞춰서 그냥 하드웨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각각의 컴포넌트를. 이게 이제 가장 출발점이 되겠고 이 출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 구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잡아가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각각의 단계를 그냥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실제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구조에서는 뭐 약간 이제 틀리게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막 붙어 있는 경우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요거는 그냥 각각의 그 스텝에 따라서 그냥 붙여놓은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됩니다. 또한 그, 어,
이게 이제 인스트럭션도 뭐 많은 종류의 인스트럭션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또 컨트롤 신호들을 우리가 또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에 따른 컨트롤 유닛이 또 들어가게 되겠고, 이 컨트롤 유닛에 나온 컨트롤 신호들이 이런 각각의 그 컴포넌트에 연결이 돼서 하나의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설계가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뭐 보시면은 앞에 그림보다는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고 좀 더 이제 리얼하게 하드웨어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보통 프로그램 카운트가 각각의 클락 엣지에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는 클락 시그널에 이제 동기가 되어서 이제 그 값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그러니까는 인스트럭션이 아까 그 5단계 5단계가 하나의 클락 사이클 안에서 다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클락 안에 모든 인스트럭션, 한 클락 안에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수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프로세서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부릅니다. 전 사실 그 컨셉적으로 보면은 뭐 간단해요.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할 때 그 인스트럭션이 여기서 시작했죠. 컴퓨터란 프로세서라는 것이 인스트럭션을 받아서 리절트를 만든다. 근데 인스트럭션은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데이터는 뭐 PC를 가지고서 액세스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가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려면 이 5단계를 거쳐야 된다. 이 5단계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배치를 하고 데이터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를 좀 이제 그려놓으면 이런 식이 되는 거고 그것은 이제 진짜 하드웨어 설계에 맞도록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먹스라든지 이런 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요 컴포넌트들에 대한 컨트롤 시그널을 또 만들어서 붙이는 하나의 프로세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로세서가 그리고 이제 한 클락 안에 그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는 프로세서 구조라고 이제 해서 우리가 얘를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프로세서 컨셉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서 리절트가 나오는 구조. 얘가 이제 프로세서인데 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얘는 완벽해요. 그 어쨌든 그 IS에 정의된 그런 결과를 아무런 오류 없이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그 어쨌든 리절트를 정확하게만 만들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드웨어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죠? 델타 T 시간하고 그 다음에 커스트 뭐 이런 얘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 뭐 코스트는 어쨌든 지금은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럼 여기서 델타 T는 뭐가 되나요?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서 리절트가 나와요. 여기서 델타 T. 지금 이 프로세서 이름이 지금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PC 값이 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각각의 클락 엣지 때마다 변합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이제 변한다는 거는 새로운 인스트럭션이 이제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의 데피니션은 한 클락 안에 인스트럭션 수행에 필요한 요 5단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의 델타 T는 예, 클락 사이클이 됩니다. 클락 사이클 타임. 예, PC가 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빨리 변하게 되는데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딜레이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딜레이 안에서 그 모든 오퍼레이션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뭐 클락 사이클 타임은 이 전체 인스트럭션의 수행에 필요한 전체 단계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보다 길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100 나노세컨드가 걸리고 얘가 뭐 200 나노세컨드가 걸리고 뭐 얘가 300 나노세컨드가 걸리고 얘가 뭐 300 나노세컨드가 걸린다. 뭐 이렇게 하면은 얘를 다 합친 시간보다 클락 사이클 타임은 더 길어야 됩니다. 이 클락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CPU, 인텔 CPU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클락 프리퀀시가 몇 기가헤르츠입니다. 이거 레포트 해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클락 프리퀀시가 1기가헤르츠다. 이거는 이제 클락 사이클 타임이 1 나노세컨드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프리퀀시는 이 클락 피어리어드의 역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인텔 프로세서가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하게 된다고 하면은 1 나노세컨드라는 타임 안에 인스트럭션 패치부터 시작해서 라이트 백까지 다 수행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텔 프로세서는 그렇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서 구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에서 델타 T는 클락 사이클 타임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쨌든 이론적인 거긴 하지만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에서는 모든 인스트럭션이 수행 시간이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dd라든지 뭐 load라든지 스토어 인스트럭션이라든지 이런 얘네들이 가지는 execution 타임은 다 똑같습니다. 다 원사이클이죠. 왜냐면 원사이클 안에 모든 하나의 인스트럭션이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는 로드 같은 경우가 더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클락 사이클을 막 왔다 갔다 변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클락은 항상 클락 사이클 타임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스트럭션이 시작부터 끝까지 동일한 시간 내에 끝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프로세서인데요. 사실 뭐 지금은 이 프로세스 이거 쓸 수 없어요. 너무 느려요. 예, 지금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가장 스타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었네요. 잠시만요. 전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나가네요. 다 사라졌네요. 좋은 게. 예, 쉐어가 됐죠? 좋은 게 다 사라졌네. 예, 좀 아쉽긴 하지만
계속 뭐 말씀드렸듯이 이 형태의 프로세서는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느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는 그 로드나 아니면은 뭐 애드나 이런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이 수행되는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를 한 클락 안에 다 쓴다. 예를 들어서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느려요. 로드 인스트럭션이 하는 일이 메인 메모리에서 데이터 읽어서 레지스터 파일로 집어넣는 일이잖아요. 근데 얘가 엄청 느린데 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클락 사이클은 동일해야 돼요. 모든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뭐 제가 1GHz를 말을 했지만은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굉장히 느린 클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은 뭐 이거는 뭐 그냥 텍스트 파일 여는데 뭐 한참 걸리는 그런 프로세서 정도 그렇게 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쨌든 뭐 이거를 이제 좀 염두를 해주시고요. 이건 이제 각각의 그 다른 타입을 가지는 인스트럭션마다 어떤 컴포넌트를 뭐 쓰는지를 좀 그린 건데요. 뭐 R 타입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뭐 arithmetic 인스트럭션을 말을 하는 거고 로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컴포넌트를 이제 쓰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BQ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브랜치 인스트럭션을 말을 합니다. 어떤 쓰는지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런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는 퍼포먼스 이슈가 있어요. 롱리스트 딜레이가 뭐냐? 아까 말했듯이 모든 인스트럭션은 5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인스트럭션 패치부터 그다음에 라이트 백까지 끝나는 5단계를 모두 다 거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각각 어떤 것들은 뭐 라이트 백을 안 한다든지 이런 인스트럭션도 있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다 거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제일 기느냐? 로드 인스트럭션이 가장 길게 됩니다. 그 로드 인스트럭션을 보게 되면은 인스트럭션 패치부터 시작해서 레지스터를 액세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ALU 거쳐서 어드레스를 만들고 그거를 가지고서 메모리를 액세스를 한 다음에 다시 라이트 백 단계를 거쳐야 돼요. 네. 요 5단계를 다 거치는 게 로드 인스트럭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지금은 아까 이제 데이터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좀 다뤄야 되긴 하긴데 요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 하는 데는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메인 메모리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anyway 크리티컬 패스는 로드 인스트럭션이 되게 됐고 로드 인스트럭션은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 이 5단계를 다 거칠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딜레이가 다 합쳐져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얘가 뭐 200 나노세컨드고 200이고 얘가 300이고 300이고 뭐 라이트백 하는데 100 걸린다 하면은 각각에 대한 딜레이를 다 합치고 그 딜레이보다 조금 더 느린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게 되는 클락 시그널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네, 결국에는 클락 사이클 타임이 길어지게 되는 거고 요거 길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클락 프리퀀시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세서 CPU 고를 때 클락 프리퀀시를 제일 먼저 보잖아요. 그래야지 빨리 도니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 지금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클락 사이클 타임이 굉장히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고 프리퀀시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하면은 프로세서가 너무나 느려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각각의 단계마다 딜레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스트럭션 fetch, id, execution,
write back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메모리. 근데 인스트럭션이 수행되면서 각각의 단계를 이제 거치게 되면은 인스트럭션 패치가 끝나면은 더 이상 인스트럭션 메모리는 액세스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스트럭션 디코딩이 끝나면은 레지스터 파일 리드는 하지 않아요. ALU, write 그 어드레스를 계산하면 ALU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5단계를 다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딩, 익스큐션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익스큐션 단계를 하면 이 컴포넌트만 쓰지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 컴포넌트는 놀고 있어요. 그거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기계는 쉬지 않고 돌아야 되죠, 사실. 예, 예. 어쨌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인스트럭션이 시작돼서 끝나는 긴 기간 동안 어떤 컴포넌트는 굉장히 한정된 시간 동안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놀게 됩니다. 에피션시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요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각각의 인스트럭션마다 델타 t는 똑같이 되는데 이 델타 t가 너무나 길어요. 퍼포먼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개선하는 방식이 파이프라이닝이 되겠습니다. 예, 파이프라이닝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굉장히 이제 그 컴퓨터 구조책에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비유 어널러지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빨래할 때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고 건조기 집어넣고 그다음에 빨래 접고 그다음에 옷장 넣을 때까지를 각각의 이제 단계라고 하면은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빨래에 대해서 빨랫감에 대해서 이 모든 태스크를 한 번씩은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한번 그 옷을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게 될 때, 여기 보면은 지금 2시간씩 지금 소요가 되는 거죠. 2시간씩 소요되고 2시간씩 소요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옷 하나를 이제 가지고서 이제 빨래를 하는데 2시간씩 소요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세탁기가 사용되는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1시간 반 동안은 이 세탁기는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탁기라는 리소스가 잘 사용이 안 되는 거죠.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엔지니어들은 기기가 노는 것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인이피시언트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각각의 스텝을 우리가 좀 더 잘게 나눠서 이 스텝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때 얘가 비어 있게 되면은 다른 태스크를 수행하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거죠. 이 방식이 파이프 라이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고 각각의 그래서 프로세서가 파이프라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각각의 그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때 필요한 태스크가 그 스텝이 있는데 어떤 스텝이 끝나면은 뒤에 컴포넌트를 비워주고 다른 인스트럭션에 그 스텝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4개 인스트럭션이 수행될 동안 이만큼 그 세탁기가 쉼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건조기도 쉼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를 이피션트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모든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 걸리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퍼포먼스를 내가 줄이겠다. 퍼포먼스를 올리겠다. 실행 시간을 줄여서 퍼포먼스를 올리겠다. 라는 것이 이제 파이프라인의 아이디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파이프라인과 역시 뭐, 그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은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 있나요?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제가
예, 뭐, 예, 예, 어쨌든, 예, 그럼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요 싱글 사이클 프로세서가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고, 점점 이제 복잡한 구조로 파이프라인 프로세서, 아웃 오브 프로세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없으시면은,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